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미디어 인재개발원의 빅데이터 분석 수업을 맡고 있는 황해도 연구원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파이썬 활용 데이터 분석 수업을 진행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수업을 쭉 진행을 해볼 거고요. 또 파이썬 관련한 데이터 분석 라이브러리 사용법도 쭉 진행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방법, 실습을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실습을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꼭 컴퓨터를 마련해서 같이 저희랑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활용하게 될 파이썬 언어, 과연 이 파이썬 언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어디서 활용을 했고 또 언제 탄생을 하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파이썬은 1991년에 귀도 반 로썸이 개발한 인터프리터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대한 뱀을 나타내는 언어인데요. 그래서 로고를 보시게 되면은 약간 지금 뱀처럼 모양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약간 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파이썬은 현재 2000년에 파이썬 2가 발표가 됐고요. 2008년에는 파이썬 3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은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만든 언어이기 때문에 입문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이 좀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비교적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관심이 있고 막 여러 가지 찾다 보면은 여러 단어들이 막 이제 듣게 되실 거예요. 뭐 빅데이터란 단어도 있을 거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막 이런 단어들이 등장할 텐데 그 중에서 또 무슨 단어가 있냐면 여기 보이시는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단어도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거는 밑에 설명이 나와 있죠. 우리 데이터를 단순히 분류하거나 분석하는 거 말고 데이터 속에 담긴 패턴이나 미래 예측에 도움이 되는 신호를 찾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론 이런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단순하게 어떤 프로그램에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 계실 거고 사이언티스트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게 과거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과거에는 어떤 걸 이용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했느냐? 바로 통계학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계학을 통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작업들을 많이 진행했는데 최근에는 이런 통계학의 기본 분석 방법론에다가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술을 얹혀서 컴퓨터와 함께 데이터 분석하는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시려면 어떤 능력들을 좀 지니고 있으면 좋을까요? 이게 바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가지고 있으면 좋을 능력들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를 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좋겠죠. 근데 꼭 가지고 있지 않으시더라도 충분히 데이터 사이언스는 입문하실 수 있는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 쪽에 대해서 지식이 좀 있으면 내가 코딩을 좀 할 줄 알아. 그러면 데이터 분석을 입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최근에는 많은 데이터 분석들이 이런 코딩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으면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학과 통계학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역시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게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당 데이터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언어학적인 지식이 있어. 또는 내가 요리 쪽의 지식이 있어. 내가 보안 쪽의 지식이 있어.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당연히 데이터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겠죠.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해당 분야에 대한 지식이 좀 떨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뭔가 숨은 의미를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각 분야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인문계 친구들한테 데이터 분석을 가르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하는 추세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공계 친구들이 뭔가 나는 약간 소외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이공계 친구들은 더 프로그램 실력을 늘려서 그 데이터 분석을 더 잘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프로그램 능력이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을 직접 하셔도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열려있는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려고 노력하시면 좋겠죠.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를 하는 프로세스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예측, 데이터 시각화 및 서비스화 총 5가지 단계로 추려봤습니다.
물론 이 앞에 사실 단계가 하나 더 있긴 해요. 데이터 수집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목표를 정해주셔야겠죠. 내가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또 그 안에서 어떤 걸 발견하고 싶다라는 목적이 정확히 정해져 있어야 다음 절차들이 진행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미 목적이 잘 정해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절차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은 목적이 정해졌어요. 나는 선생님인데 학생들의 성적을 예측하고 싶어. 이 학생이 잠자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아침에 지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성적을 예측하고 싶어. 이런 목적을 정확히 가지시거나 또는 내가 가게를 운영한 사장님이에요. 근데 지나다니는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우리 가게에 들어와서 나의 상품을 좀 사가줄까? 이 지나간 사람들 보고 내 가게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를 좀 분석해보고 싶어. 이렇게 정확히 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여러분이 데이터 분석을 좀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분석에 대한 목적이 정확히 정해지고 나면은 그 데이터 분석을 목적을 이루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존재하고요. 데이터베이스. 이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컴퓨터 과학 쪽에서 어떤 특정 데이터들을 반영구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런 미리 누군가 저장시켜 놓은 데이터를 가져다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심플한 거는 파일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파일도 여러 가지 포맷이 있어요.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파일들은 우리 공공 데이터 같은 것도 여러분 충분히 활용해 볼 수가 있겠죠. 공공 데이터도 활용해 볼 수 있고요. 또 요즘에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캐글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러분 캐글이라는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안에서도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모아온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웹 크롤링. 이거는 이제 인터넷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를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은 진짜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들, 웹사이트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 있는 사진들과 글들을 수집하는 행위를 우리가 웹 크롤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또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IoT 기기들이 있어요. 우리 IoT 기기 엄청 많죠? 집에도 IoT 센서 데이터들을 딱 측정할 수 있는 게 달려있어서 내가 들어오면 나의 행위들을 이 IoT 센서들이 다 파악을 해서 자동으로 뭔가 실행이 되는 이런 제품군들이 엄청나게 많죠. 내가 잘 때 되면 불을 또 맞춰서 꺼주고 그래서 이런 IoT 센서들도 실시간으로 계속 데이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서베이, 설문조사. 이게 제일 전통적 기초적인 거죠. 사람들한테 물어서 데이터를 모으는 겁니다. 이것도 데이터 수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수집이 됐어. 그러면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을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라고 말합니다. 전처리. 그러면 데이터를 잘 예측할 수 있도록 내가 전처리를 뭘 해줘야 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 번째, 결측치 처리. 결측치 처리라는 거는 여러분이 데이터를 수집하다 보면 언젠가는 누락된 데이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으지 않더라도 남이 모아놓은 걸 보시더라도 분명히 어딘가가 누락된 데이터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결측치라고 합니다. 그럼 그 누락된 데이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단순하게 삭제를 할 것이냐? 아니면 다른 값으로 대체를 할 것이냐? 이런 것도 좀 결정해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데이터 전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상치 처리. 이상치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데이터들에 비해서 혼자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튀는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이상치 데이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치가 발생하는 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먼저 첫 번째, 입력 오류. 내가 데이터를 입력을 잘못한 거야. 그래서 이런 이상치들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자연 발생. 진짜 자연적으로 진짜 우리 흔히 자연적으로 발생한 돌연변이라고 말하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실제로 그냥 그런 데이터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걸 삭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자연 발생했을 때 이걸 하나의 어떤 내가 분석할 요소로 생각을 할 것인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처리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특성공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특성공학. 그래서 이런 특성공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내 입맛에 맞게 자르고 붙이고 변환하고 이런 작업들을 특성공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공학을 통해서 좀 더 유의미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 데이터를 숫자 데이터로 변경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날짜 데이터 있죠? 날짜 데이터에서 주중인지 주말인지 연, 월, 일 이런 것들을 분리하는 이런 간단한 행위도 우리가 특성공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 이 피처 엔지니어링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실습에 한번 적용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기에 좋게 전처리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분석하고 탐색하는 과정을 저희가 EDA, 탐색적 데이터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진짜 말 그대로 데이터를 열어서 살펴보는 겁니다.
데이터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얘가 왜 이럴까? 또는 얘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들 계속 들여다보는 행위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입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는 거는 일단 첫 번째, 각 변수가 어떤 의미인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나 데이터 디스크립션, 설명 파일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보면서 내가 모은 각각의 변수들이, 데이터들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그 데이터가 범주형인지 수치형인지 이런 것도 좀 판단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주형 데이터라는 거는 간단해요. 데이터가 정해진 범주 내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가 범주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혈액형, 대표적인 범주형 데이터예요. A형, B형, O형, AB형. 이 경우밖에 없죠? 나올 수 있는 게 A하고 B형, O형, AB형이 있습니다. 여기에 갑자기 C형이나 D형이 등장하지 않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딱 정해져 있고 딱딱 끊어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범주형 데이터, 카테고리컬한 데이터라고 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류 중에서 또 수치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수치형 데이터는 연속적인 수치 데이터를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건 키나 몸무게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나는 뭐 키가 171이야, 나는 키가 171.5cm야, 나는 키가 172야,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데이터들, 이런 수치 데이터를 부르고 있죠.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보시면서 내 거가 범주형 데이터인지 수치형 데이터인지 정확히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간단한 기술 통계값, 과연 내 데이터들이 최대값은 몇이고 최소값은 무엇이고 자주 나타나는 최빈값은 뭐고 평균, 중앙값들이 뭔지, 그리고 사분인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기술 통계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죠.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이해하는 과정이니까 하나씩 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변수 간의 상관관계라고 되어 있죠. 내가 학생들의 성적을 맞춘다고 했죠, 아까. 학생들 성적을 맞추는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학생들이 잠자는 시간 또는 공부한 시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과연 잠자는 시간이 성적과 더 관련이 있는지, 공부한 시간이 더 성적과 관련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해보는 걸 저희가 상관관계 파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컬럼끼리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도 탐색적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여러분이 진행하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데이터도 수집을 했어. 그리고 내가 분석하기 좋게 전처리도 했어요. 결측치도 없애고 이상치도 뭐 처리를 하고 그 안에서 숨어있는 데이터도 추출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 단계로 들어가죠. 그럼 이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는 우리가 각 변수들의 의미를 파악하고 또 그게 범주형인지 수치형인지도 확인해보고 또 각각의 변수끼리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슨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관계도 한번 확인해보고 또 그래프 그려가면서 얘는 여기 부분에서 좀 특이하네, 이런 것들 이제 파악해보게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최대한 많이 높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데이터 예측 단계입니다. 데이터 예측 단계.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보통 흔히 머신러닝이라고 부르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러닝 기술은 크게 이제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두 가지로 이제 분리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사실 조금 더 이제 머신러닝 관련된 수업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고, 저희는 요 중에서 저희는 마지막에 디시전 트리라는 머신러닝 방법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은 머신러닝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구나, 이렇게 동작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 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예측할 때 최근에는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예측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최근에는 음성 데이터, 영상 데이터, 그리고 글자,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이런 자연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있죠. 이런 언어들을 처리해서 뭔가 분석하고 예측하는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희가 흔히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술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딥러닝 기술은 우리 사람의 뇌 구조를 모방해서 만든 방법론들로 분석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한 영상, 음성, 그리고 우리 사용하는 자연어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예측하는 방법론들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역시 이것도 컴퓨터 기반으로 동작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싹 이제 분석해서 예측 결과까지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만 보여줘야 돼요? 사용자한테 보여줘야 되죠. 엔드 유저한테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서비스화하는 단계가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여러 가지 차트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의미를 전달하거나, 또는 서비스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 있죠? 웹 서비스, 그 다음에 모바일 서비스, 핸드폰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죠? 그리고 그냥 데스크탑 응용 프로그램, 이런 서비스들로 만들어서 사용자들이 이런 데이터 분석 결과를 맛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총 5가지 단계를 통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쭉 진행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김민 선생님이 하시는 이 수업을 들으시게 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하고 분석해서 예측하는 단계, 요 가운데 있는 요 3개 단계 있죠? 요 3개 단계에 대해서 요런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볼 수 있구나 라고 배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향후에 좀 더 뭐 데이터 수집하는 기술이나 그리고 또 예측하는 것도 좀 더 깊게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바로 데이터가 제일 중요하다. 제가 흔히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고 말을 해요. 좋은 데이터를 넣어줘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잘못된 데이터를 넣으면 당연히 분석했을 때 잘못된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거, 그리고 예측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에 못지않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데이터를 잘 모아서 분석을 잘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데이터를 전처리해주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이언티스트들이 하는 작업들 중에서는 데이터를 클렌징하고 오거나이징하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이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거, 깔끔하게 정리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이번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을 쭉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 수집을 하실 때 파이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도구들은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수집 관련된 수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 치시면은 이런 거 관련된 학습할 수 있는 영상 같은 거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하면 프리프로세싱 전처리해야 되죠.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numpy와 pandas 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는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를 탐색하는 부분,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서도 numpy, pandas가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matplotlib이라고 해서 시각화를 도와주는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도구들은 저희가 한번 배워볼 도구예요. 그 다음에 예측하는 도구로는, 머신러닝 하는 도구로는 우리가 흔히 scikit-learn이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얘는 약간 세모예요, 세모. 우리가 아주 살짝만 써볼 겁니다. 살짝만 써봐서 약간 이런 느낌을 쓸 수 있구나 정도까지만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머신러닝 배우시려면 이 머신러닝 파트만 하나의 또 강의로 여러분이 또 배우실 수도 있는 굉장히 많은 지식이 많은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살짝만 입문용어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포팅하고 서비스화하는 도구들도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배워볼 거는 numpy, pandas, matplotlib이라는 도구들 사용 방법 쭉 한번 알아보면서 그 안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들 쭉 배워볼 거고요. 마지막 차시 거의 후반에 가깝게는 저희가 타이타닉 데이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해보고 결과를 예측해보는 것까지 같이 한번 진행해볼 겁니다. 여기까지가 전반적인 우리 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요였고요. 오늘은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 데이터 분석이 무엇인지, 그리고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도 배우시고 또 그걸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까지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